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입니다.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위시해서 역사 전쟁이 한창인데요. 요즘 가장 핫한 뉴스피플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핫한 뉴스피플. 너무 영어가 많다고요? 죄송합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소식 사람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바로 유영익 국사편찬 위원장입니다. 이분 말만 하면 뉴스가 막 되는 분인데요. 정말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한국 역사상 이승만만한 인재는 거의 없지 않았는가. 이승만은 그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그 DNA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 이승만이 세종대왕이랑 동급이라는 주장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불과 반세기 전이죠. 독재와 부정선거를 저지르다가 시민혁명으로 쫓겨나서 객사한 인물 아닙니까? 띄워도 너무 띄운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 뉴스 제조기가 되시는 건 좋은데 거짓말로 자꾸 뉴스가 되셔서 참 문제입니다. 위증하시면 처벌이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언어장애 등으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이 이력서에는 한국어가 능통하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해외 공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국감에서 자신이 수업 교재로 뉴라이트 교과서 이거 사용한 적 없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졸업생들에 따르면 그 뉴라이트 교과서가 주 교재였답니다. 이거 무조건 안 사면 안 됐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들은 유영익 위원장의 역사관, 또 대한교과서 교재 선정의 특이한 내용, 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16주 내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내용만 강의한 등에 대한 논란이 학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또 오늘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2008년 2학기에 유영익 교수의 한국 근현대사 수업을 들은 한 졸업생이 유 교수가 대한교과서를 수업 주 교재로 정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구입을 해야 했고 수업 중에도 사용했다라는 얘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무려 16주 동안이나 이승만에 대해서만 강의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한 위원장님이시네요. 이 강의처럼 거짓말에도 일관성이 있었다. 이렇게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영익 위원장의 위증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상임위나 국감에서 보면은 일관되게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조건 부인을 했다가 그 다음에 발언했던 당시의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증거를 내밀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 뒤에 거짓이 밝혀진다 하면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전쟁의 필요 때문에 여당에서 위원장으로 옹립한 인물이긴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기 참으로 딱합니다. 그동안 유영익 위원장의 미국사 편향 때문에 미국사 편찬위원회 아니냐 이런 농담이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거짓말 편찬위원회 아니냐 이런 농담까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제 그만 위원장직에서 내려오시는 게 선비의 길을 지키면서 역사를 마주해온 대다수 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5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590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역사의 if, 가정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참 궁금하시죠? 12.19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대선 직전에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없었다면, 또 경찰의 허위 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 가정은 가정일 뿐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부정선거가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그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발 리포트는 이 가정들을 엮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망쳐놨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자 대선 후보 여론조사입니다. 메이저 언론사인 한국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그동안 박근혜 후보를 간발의 차로 뒤쫓던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 역전에 성공합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벌어진 것인데요. 45.3 대 44.9, 문 후보가 0.4%포인트 차로 앞선 것입니다.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수치 자체가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박근혜 후보의 상승세가 꺾이고 문 후보의 상승세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더구나 대선 직전 마지막 공개된 조사인 만큼 그 의미는 더 컸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는 당연히 초비상이 걸렸을 것이고 급기야 이틀 뒤인 16일 마지막 대선 토론 직후인 밤 11시가 넘는 시각 경찰 사상 초유의 심야 수사 결과 발표가 이뤄집니다. 선관위의 최초 현장 확인 사항, 신고 내용, 그리고 추가 고발장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몇 달 뒤 검찰 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로 밝혀진 이날,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공세를 펼친 문재인 후보를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전락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반면 토론 내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제기하며 수사 결과를 어떻게 미리 알았는지 아무런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박근혜 후보는 선거 막바지 최대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버상의 댓글을 통해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보다 12월 16일 밤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의 당락을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요. 어제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수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경찰이 사실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한 471명을 대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국정원 지난 대선 직전에 경찰이 국정원 관련 그 의혹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혔을 경우에 누구에게 투표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래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86.8%였고요. 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 같다라는 게 8.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후보가 51.6%를 득표했었으니까 네. 그 득표율에 대입하면 지금 뭐 기타 응답은 빼더라도요. 그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 이탈했으니까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 그 8.3%를 전국 단위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네. 그 기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4.28% 정도가 박근혜 후보는 마이너스 되는 거고 문재인 후보는 플러스가 된다라면 이제 문재인 후보가 한 5% 정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제 조사 결과였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면 정말 12월 16일에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퍼포먼스가 대통령을 바꾼 것입니다. 검찰의 국정원 인터넷 댓글 수사 과정에서 5만 건이 넘는 국정원의 트위터 여론조작 행태가 드러나면서 국정원의 사이버 대선 개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법원이 트위터 여론조작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법원 판결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들 지탄 소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사이버 대선 개입이 선거 판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극히 미미한 양의 온라인상 댓글로 마치 대선 판도가 바뀐 것처럼 야당이 야당 법석을 뜨는 것은 한마디로 민주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과 맞닿아 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5만 5천여 건의 트윗글은 사실상 국내에서 4개월간 생산되는 전체 트윗글 2억 8,800만 건 중 약 0.02%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5만여 건의 트윗 중 검찰이 직접 증거라고 제시한 2,223건 중
6%인 140여 건만 댓글이고 나머지 94%는 다른 사람의 글을 퍼나르는 리트윗 글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아요 같은 그런 그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미한 수치를 가지고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침소 봉대입니다. 5만 3천 건의 리트윗 글. 쉽게 말하면 좋아요 같은 반응이라는 얘긴데요. 5만 3천 건이 미미한 수치이므로 이를 근거로 대선 판도가 바뀐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북측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장난삼아 리트윗했다가 구속된 분 아시죠? 박정근이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이 리트윗한 글은 고작 10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4명만 팔로우를 해도 확산 속도가 엄청난 게 트위터 글이기 때문에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크다는 게 구속 사유였습니다. 국정원이 리트윗한 5만 3천 건은 결코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메시지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했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뭔가 실제로 이제 계량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얼마나 노출이 됐냐가 사실 좀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단순히 퍼센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트윗에 올라오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올라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전체 메시지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개인을 보좌하는 사당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공당이라면 의당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진실을 조사해야 할 새누리에 몸바친 박근혜 방어에 힘입어 대통령 박근혜 씨는 여전히 자신만만합니다. 자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자신감을 시위라도 하려는 건지 연일 패션 외교에 깜짝 시구 퍼포먼스까지 거침이 없습니다. 비록 언론의 도움은 별반 없었지만 검찰의 기소와 국정조사에 이은 국감을 거치며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실체에 대해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선거가 이루어졌으며 부정선거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그 18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공정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공정선거였다가 47%,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된 부정선거였다가 48.2%로 오차 범위 내에서 부정선거였다라는 여론이 약 1.2% 정도 높았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조사했던 데이터 그 5월부터 저희가 5, 6, 7월 매월 한 차례 정도씩 질문을 했었는데요. 공정한 선거였다라는 답이 50% 이상으로 계속 유지됐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최초로 50% 미만인 47%로 나왔고요. 5월 말 조사에서 불공정한 선거였다라는 게 40%가 좀 안 되는 39.4%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8.2%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하늘 아래 비밀은 없습니다. 대선이 불공정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면서 막바지 국감은 그야말로 부정선거 국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경찰, 군, 보훈처는 물론이고 심지어 재향군인회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까지 둑 터진 의혹들이 파상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지원단체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재향군인회가 박근혜 후보 선대위와 직접 연루돼 SNS 활동을 통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심은 하늘입니다. 언론을 장악한 새누리와 청와대가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로막아도 민심의 하늘은 서서히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진실은 국민 모두의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민심의 하늘이 온전히 진실을 품는 날, 부정선거로 주권을 찬탈한 자들은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임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발 리포트 박효윤입니다. 국정원에 의해 댓글과 트위터 등으로 주도된 12.19 대통령 부정선거는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로 효과가
극대화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훈처나 여타 부처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표창원 교수는 즉각 내각을 해체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라. 그리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사학자인 한홍구 박사 모시고 12.19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홍구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부정선거, 12.19 부정선거 싸움이 이제 본격화될 양상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 마당에 통상적으로 저게 먼 길을 떠날 때는 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바쁘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저희가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석사 졸업하시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미제 박사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염 때문에 저는 국사학계에서는 미제 박사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예, 더구나 그렇습니다. 수염 기르셔서 저는 어디 대만이나 뭐 그쪽 싱가포르 쪽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지금 성공회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평화박물관 상임이사시고 책도 뭐 무지무지하게 히트작을 많이 내셨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신데 여하튼 간에 그런가 하면 또 월봉 한기학 선생님 독립운동가의 손자시고 많이 저희가 뒷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 선생님 소개를 하고요. 먼저 오늘 뭐 짚어볼 사실들이 강력합니다. 사실 3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무시무시합니다. 먼저 12.19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거 사실입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답니다. 3.15 때보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직무유기다. 왜죠? 이게 침묵만인지 더 적극적인 행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 진상조사를 막고 있고 그 열심히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을 다 도끼 맞고 쫓겨나는데 이거는 침묵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은폐인데 이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침묵은 최소한 직무유기다. 이렇게 상정하고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검토할 사실은 부정선거의 흑역사. 이거 외색풍인데 뭐라고 바꾸는 다크 히스토리. 다크 히스토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이제 아직 끝맺지는 못했지만 저는 마지막 장을 쓰고 있다. 여하튼 현재까지는 진행형이다. 진행형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9는 3.15 부정선거보다 심각하다. 먼저 3.15 부정선거랑 비교를 해보려면 우선 3.15 부정선거는 지금 기준에서 얘기하면 무식한 부정선거입니다. 뭐 편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투표함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샌드위치표를 집어넣는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12.19 때는 뭐 기본적으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랬더니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요. 특히 새누리당 쪽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그런데 그런 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잖아. 투표 바꿔치기 안 했으니까 부정선거 아니다. 뭐 대기 투표도 안 했고 저 샌드위치표 그때처럼 막 집어넣고 통째로 집어넣는 거. 뭐 그런 거 없었으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관권이 동원이 됐고 그다음에 국정원이라는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고 거기다가 군도 개입을 했고 정부 부처들도 개입을 했고 이런 관권 선거가 동원이 됐는데 3.15 때보다는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역사가 정말 그때부터 얼마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발전해 왔습니까? 그걸 지금 그렇게 둘을 갖다 놓고 3.15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이 그건 비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3.15 때 컴퓨터가 있었으면 이번처럼 똑같이 했겠죠. 훨씬 더 심하게 했겠죠. 근데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 역사가 발전하는 게 3.15 부정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선거에 책임을 지는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당했거든요. 사형당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정권이 무너졌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다시 하면 안 된다고 해왔고 그게 민주주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박정희는
이게 선거를 해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선거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정선거가 없었어요. 선거가 없으니까. 체육관에서 자기들끼리 네. 뭐 100%에 가까운 하니까 그때는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이제 선거를 하게 되고 그런데 민도가 높아지니까 그런 노골적인 부정선거는 못하고 그리고 또 게다가 민주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민주정부가 최소한도의 법도를 지키면서 부정선거를 안 했었죠. 네. 그렇게 됐고 정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보수 정권이 치는 첫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관권 선거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실 뭐 당시처럼 투표한 바꿔치기가 없었다고 해서 지금 뭐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뭐 임진왜란 때는 그냥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죠. 근데 뭐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서 인권이 현재 뭐 더 우수하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과거와. 근데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12.19 부정선거가 훨씬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했다. 사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 보면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한 8% 정도가 만약에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가 없었다면 문재인을 찍었을 거다. 8%나요? 네. 그럼 8%가 옮겨오면 52%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라고 상당히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막판에 정부, 경찰이 뭐 밤 11시 몇 분에 그렇죠. 그 수사 발표하고 11시 넘어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요소에 박혀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빨가벗고 나서서 그렇게 온몸으로 막아준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고 또 심각한 문제는 그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누구냐 하는 점이죠. 가령 3.15 부정선거 때는 그걸 결과를 뒤집었고요. 뒤집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볼 때 이제 정말 그 역사가 바로잡히면서 나간 반면에 지금 12.19는 그 수혜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는데 그건 이렇게 잘못된 선거의 결과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가 납득할 수 있는가 그 의문이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말이죠. 역사에서 가정, if라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기폭이 광범위하게 됐어요. 뭐 물론 이제 당시 부산 MBC의 언론에 활약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야당 후보가 불복을 했죠. 여하튼 그때는 아주 뭐 중학생까지 데모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오늘날의 국민적 민도가 더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15 부정선거가 이게 4.19가 터지기까지 2.28에서부터 해서 2달을 끌어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15 부정선거는 그때 워낙 무식하게 그 부정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다 눈으로 봤고 투표만 바꿔치기 하고 뭐 이제 이런 너무 쉬웠죠.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즉각적인 반발이 뛰어나왔고 그리고 선거 당일날 경찰이 발포했고 그래서 사람이 죽었고 8명이 죽었고 또 그 시신이 은폐를 해서 이렇게 사그러들다가 그 4월 11일 날 그 김주열이 떠오르면서 이것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지금 뭐 자막으로 또 방송을 나가고 있죠. 눈에 체류탄이 박힌 바로 이 사진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MBC에서 보도를 하게 되고요. 그런 그 역사적인 과정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뭐 총을 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댓글 공작을 그때는 우리가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경찰이 이제 나서서 그렇게 은폐하고 조작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다행히 지금 뒤늦게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큰 차이는 뭐냐면은요, 3.15 때 부정선거에 반대 데모를 했었던 분들 중에는 보수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럼요. 그때 야당이 지금 민주당에 비하면 훨씬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유신 시대에도 민주화운동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제야 인사도 마치 진보 인사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장준하 선생님이나 함석헌 선생님이나 기훈재 선생님 같은 분들이 사실은 개인으로 놓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 보수가 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폭발력을 있었고 파괴력을 갖고 있었던 반면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 중에서
그런 양심을 갖고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축소가 된 겁니다.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표창원 교수. 자, 네. 좋습니다. 일단 3.15와 저희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달라진 문명, 달라진 기술, 달라진 어떤 국민의 민도를 고려했을 때 3.15 당시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조직화된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고 역사적으로 판정을 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최소한 직무유기다 말씀하셨는데 닉슨이랑 재미있는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로 물러났는데 당시 닉슨 대통령의 잘못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100배 많다? 100배쯤 크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클 수밖에요. 저는, 우선 그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닉슨은 굉장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도청을 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도청기를 설치했다가 그게 작동을 안 하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걸 고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 어느 사 제품이었대요? 왜 작동을 안 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죠. 미제인데. 그러니까 미제인데. 그래서 그게 그 선거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도청 자체가 불발이었으니까. 그럼 닉슨은 덕을 본 게 하나도 없네. 닉슨은 그 선거에서 72년도 그 대통령 선거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그 도청 사건 자체를 놓고 본다면요. 그러네.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국민들 어느 누구도 이 도청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선거를 오염시켰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그 자체를 닉슨이 잘 처리를 했었으면은 대통령 물러날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건을 그의 공화당 선거 캠프에서 했는데 마치 무슨 뭐 좀도둑들이 워터게이트 그 호텔에 물건 훔치러 들어가다 방을 잘못 들어간 것처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질 않나 뭐 그러면서 또 이제 여론에 밀리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이 특별검사 양반이 고지식하게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고 하니까 특별검사를 자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은 미국의 법무장관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은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다음에 섰는데 이게 저는 미국의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 미국 그 법무장관이 거부하고 사임을 했죠. 차관도 당시 잘라셨듯이 차관도 사임을 해서 차관보가 잘랐습니다. 거짓말에 최소한 안전장치 브레이크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닉슨 행정부가 점점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까고 우리는 덕본 거 없다라고 나갔었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텐데. 그랬으면 이걸 은폐하면서 뭐가 잘못이냐. 뭐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기 시작한 거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워터게이트 사건 뭐 제가 자기를 다 들춰본 적은 없습니다만 공화당 사람들이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문재인한테 대선 불복하는 거냐? 이 얘기는 제가 뭐 과문인지 모르지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불복이 뭐죠? 글쎄요. 불복, 복불복? 뭐 복불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영어로 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 영어도. 그러니까 여하튼 뭐 그 학자로서 자료 조사를 하셨을 때 공화당이 최소한 그게 쟁점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격한 적은 없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제가 언뜻 듣기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수혜를 입었고 본인은 이제 겸손하게 사양하고 있지만 수혜 안 입었다고. 겸손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 경솔하게. 격앙했다고 그랬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하튼 부인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짓말을 지금 장복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때 닉슨이 없었던 수혜받음에다가 닉슨 당시에는 중간에 브레이크라도 들었는데 브레이크 없는 거짓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100배 정도 박근혜 대통령이 더 잘못하고 있다. 당사자로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는 진짜로 내가 같이 공모한 것도 아니고 뭐 이거 그러면은 규모가 밝혀져야 덕을 받는지 안 받는지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이 드러나야. 그런데 이제 뭐 처음에 억지로 해갖고 댓글 몇 건으로 아예 그나마 그것도 안 나올 뻔한 거를 그래도 권은희라는 그 분이 계셔서 그만큼 그거라도 나왔던 거고 그거 엎으려고 했다가
제대로 이제 없지 못하고, 그거는 진행이 됐는데, 그 와중에 또 다시 이제 윤석열 검사라는 분이 나서서 또 그걸 이제 진실을 밝혔는데, 그래도 저는 그런 분들이 참 고마운 게 그냥 최동호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검사나, 대한민국에서 검사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 20년 이상 하셨더라고요. 네,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진보겠습니까? 아주 보수죠. 완전 보수. 아주 보수죠. 아주 보수인데. 꼴통이라고 봐야지, 꼴통 보수. 저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이건 아니잖아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그게 그래도 민주화 10년 동안에 그래도 그분들이 좀 숨쉬고 살면서 민주 세력이 양심을 한편으로 이제 보수에서도 양심적인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분들이 나오니까 반작용으로 그걸 찍어내는 더 파렴치한 자들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계면 뭐 진실의 마지막 문 앞에 저희가 서서 노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부정선거가 왜 자꾸 되풀이 되느냐. 잠깐만, 그거 세 번째 질문인데요. 자, 간단히 정리하면 대통령의 침묵은 직무유기다. 닉슨보다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직무유기 도덕적인 부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범죄다. 범죄고, 저는 참 불행한 얘기지만 퇴임 당일로 다음날 소환돼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공소제기도 불가능하고, 뭐 그게 정지되어 있지만,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은 이 부분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새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새 정권에서 반드시 이걸 이렇게 넘기고 가면은 2017년 선거에서 당연히 이게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니 뭐니 그런 문제가 초관심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당연히 전 정권 하에서 벌어졌었던 이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에서 적어도 이런 사법조사에 대한 방해 부분, 제가 법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라고 얘기해서 선언했었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즉각적인 범죄 수사가 들어가야 할 그런 단계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검찰에 불려다니는 그런 험한 모습을 자연인이 된 다음에 원치 않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현직에 계신 동안에 이 부분에서 그러다가 서로 수혜를 조금은 봤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가 이렇게 공정하게 치러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 수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 못하게 개편을 했고, 그리고 봐라, 2017년 대통령 선거, 내 임기 마지막 해에 치는 이 선거에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그렇게 나간다면 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승만 박사가 그때 하야하고 갔을 때 다 박수치면서 뭐 여생 편안하시다 그렇게 국민이 원한다면 자의반 타의반 그때 이승만은 그래도 청원 쏘고 물러났는데, 저는 지금 이제 자꾸 오버랩되는 거는 3.15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12.6이에요, 12.6. 이런 엄청난 분량을 겪으신 분이, 그걸 몸소 겪으신 분이라면 적어도 그건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에 혹시라도 위협을 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찍어내야 하는데, 이건 뭐 지금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현실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잘은 모르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 한홍구 박사께서 휴머니스트, 인본주의자인 거는 잘 알고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반민교사를 삼으셔서 임기 내에 좀 의미 있는 진실 회복에 앞장서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가져보네요. 자, 마지막으로 왜 이런 부정선거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지, 왜 이런 유혹을 느끼나요, 정권은? 이 정권이 지금 이제 이 체제에 있는 분들이 선거를 실제 그러니까 이 권력을 갖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세다는 대통령 그 다음 가는
이제 오늘 보니까 무슨 기춘대원군이다. 김기춘. 네, 영어까지 나왔는데 네. 그분이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없애는 헌법을 만드는 실무를 했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해서 정말 그 최악의 관권 선거의 장본인이고, 그럼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선거에 불복해서 선거로 그 당선된 대통령을 끌어내기는 탄핵에 앞장섰던 분이고. 그리고 그때 그 탄핵의 사유라는 게 모든 흑역사의 장면마다 기춘 킴 그분이 계셨네. 폴리스트 컴프가 그 영화에 보면은 다 모든 장면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빠지는 데 없이 다 나온 양반이 지금 잡고서 이걸 깔아뭉개고 부정선거 한 거를 잡는다. 이건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그 정말 보수 세력한테 안타깝게 호소하고 싶은 게 이건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가령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건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라서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나도 자인으로서 내가 소속된 열린우리당이 한마디 하고 한마디 선전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거 갖고 목을 쳤잖아. 탄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적용할 거라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국정원 이거 감옥 가야 할 사람이 나는 3,000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3,000명이 뭡니까? 진짜 그 대통령이 탄핵됐던 상황을 비교한다면 그 상황을 비교한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는 그 룰이 공평하게 적용된다. 그렇죠. 그게 법치래야죠. 법치를 갖다가 그 까불지 말고 내 말 들어. 이게 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는 거는 그야말로 그 국정원 개혁에 잘못됐기 때문이고, 저는 이렇게 이 상황으로 간다면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의 가장 큰 공약은 국정원 해체가 될 겁니다. 이 국정원은 제가 국정원 밥을 3년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국정원 과거사위를 해서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밥을 3년을 먹었고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된 게 그때 과거사를 제대로 잘 정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참 죄스럽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가면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 공약으로 국정원 해체가 나올 것이고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우리 문민 통제, 적어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지금 우리에게 시금석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사느냐 죽느냐의 시금석이고, 그걸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군 출신, 검찰 출신, 정보기관 출신들이 흑역사를 이어가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당신들 아냐? 국정원 아냐? 검찰 아냐? 군대 아냐? 국민이 주인이야. 이것을 세우는 거고, 그런 특수한 권력을 가진 기관을 국민들의 통제 밑에 집어넣는 문민 통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마 우리가 선거를 하는 기본 이유이고, 그 자들은 왜 부정선거를 계속하냐면 지들이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지들이 주인이고 싶은데 이게 국민들의 2인 1표제에서 국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되면은 민주주의가 될 것이고, 민주주의가 되면은 국정원에서 그동안에 잘 먹고 뭐 잘 입고 이 사회를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했던 자들이 떨려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쥐고 흔드느냐, 아니면 정말 국민들이 우리 헌법에 배워서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런 사회를 진짜 만드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촛불이 계속되고 있는 거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없었어요. 이런 사례는 없었고, 그다음에 촛불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장기적으로 타올랐던 적은 없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주말에 행사 같은 집회 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사람이 줄어들어서 10,000명밖에 안 모였다 얘기하는데, 유신 시대에요. 10,000명이 아니라 500명 모인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저희는 이게 나가서 보면은 지난주보다 줄어들 수도 있죠. 저 마음이 아프고 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또 어떤 자신감을 또 회복하게 만들어주네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청률 관계로 해서 한홍구 박사님 보통 그냥 3시간 정도 그냥 숨도 안 쉬고 연설하시는 분인데, 인터넷은 한 20분 넘어가면 또 지루해 하시니까 과감하게 해서 끊고 정리를 일단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문명화된 상태로 심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은 범죄다.
부정선거 흑역사는 계속되는데 막기 위해서는 법치, 국민 감시를 통한 법치가 필요하다. 자, 제가 감히 이 대학자십니다. 역사학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시고 수요문이 있으시지만 미제 역사 박사시고 자, 이렇게 귀한 분 모시고 제가 감히 말씀을 잘랐는데 임팩트 있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가 이제 다시 12.19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 분노가 어떤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12.19 부정선거를 지켜보고 싸우는 시민들에게 역사적인 어떤 그 확신을 좀 심어줄 수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3.15 부정선거 때는요. 왜 그것이 4.19로 이제 갈 수 있었던 게 그 국민들이 정말로 한이 맺혔어요. 56년도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했다가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리고 조봉암 후보가 나와서 선전을 했는데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죠. 그리고 그 주장 이번에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조봉암 후보를 하고 선거에서 맞붙으려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조봉암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보수 야당 쪽에서 나온 후보가 조병욱 후보인데 60년 그 3.15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 등록을 해놓고 미국에서 수술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연속으로 3명이 야권에서 돌아가신 그런 그 한이 맺혀 있었던 겁니다. 절망적이었겠네요. 그게 이제 4.19로 그 표출이 됐었던 거고요.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지금 이제 민주주의를 정말로 그로부터 4.19 때 죽고 광주에서 죽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더구나 이게 이한열 열사 기념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정권 10년 동안에 부정선거 시비 없었고 관권선거 동원을 안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정권 바뀌어서 5년 동안에 이렇게 됐단 말이죠. 간단한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느냐 못하느냐는 2017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의 문제입니다. 2017년 선거에서 또 이렇게 국정원에다가 사이버사령부 뭐 이런 것들을 처벌을 못하면 다음번에는 국정원만 하겠습니까? 훨씬 더 광범위한 개도 하고 소도 하겠죠. 그 자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거리에서 다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대통령이 밀실에서 총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거에 의한 정상적인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그리고 보수 진영도 정상적인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탈환해가고 정상적인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진보 진영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정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선거가 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선거가 더 넓혀지면 안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댓글이 몇 개였느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가 아니고 국정원이 그날 무슨 짓을 했느냐입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12.19 부정선거 규탄 그리고 국민적 분노의 역사적 당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자리해 주신 한 박사님 사실 가진 모략과 또 이 정부의 탄압 속에서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 계속 강연 이어나가고 계신데요. 바쁜 일정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던 개구 우먼이 있었는데요. 조정린 씨라고 통통한. 그 친구 기자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 재밌는 기사를 쓰겠구나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소를 당했답니다. 그것도 방송계 대선배지요. KBS 황수경 아나운서한테 말이죠. 이와 함께 황 아나운서 측은 타경설과 관련해 사실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보도를 한 TV조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황 아나운서 측은 누가 어떤 의도로 허위 사실을 만들고 퍼뜨렸는지 알 수 없으나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황수경 아나운서와 TV조선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황수경 씨 화가 많이 났더군요. 이 조정린 기자를 비롯해서 TV조선 보도본부장과 프로그램 제작진 등 무려 7명을 고소했대요. 손해배상액도 무려 5억 원이나 된답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봤더니 TV조선 측이 아직 한 번도
사과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오보를 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조선은 기사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사과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권력에 못된 짓을 그대로 빼다 박았는데요. 참 고개들 뻣뻣한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TV조선 측 변호인의 답변이 가관이에요. 황수경 파경설을 다룬 프로그램 여기자가 간다는 뉴스 아니다. 그냥 연애 가십을 이렇게 수다 떠는 내용이다. 여기서 다룬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인지 안 봐서 모르시겠다고요. 맛배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옳지 않다면 멈춰야 하는 부분 아닌가. 이게 억 단위 정도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스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냐. 참 편리한 TV조선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고발뉴스도 언론계 가십을 수다 떠는 족벌신문을 고발한다.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독립군 고발뉴스 2013년 10월 30일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되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이게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